중세사회 (114쪽) 중세사회, 즉 신분제 얘기. 이 한반도에서 가장 복잡한 게 중세라는 고려 신분제야. 고려 신분제가 좀 복잡해요. 일단 그 114쪽을 보면 중세 고려사회가 갖고 있는 앞시대인 이 신라로 대표되는 고대사회하고 비교. 첫째, 신라보다는, 그래서 앞에 신라 하는 게 생략되어 있어. 신라보다는 개방화된 사회다. 그래서 이걸 개방적 사회래.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거야. 즉 시험 보는 제도인 과거의 실질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고려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당시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이런데 대가족 중심 사회. 고려는 한 울타리에 300명에서 500명까지 집안 식구들이 모여 살았고, 당시 일본은 1000명 이상의 집안 식구가 모여 살았고, 중국에는 최고 기록이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집안 식구가 모여 살았고, 이런 동아시아 일원이 중세 사회의 대가족 중심 사회를 운영하였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 하대에 등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지방 호족 세력을 그 자리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호족을 지방 세력자로 인정을 해. 그래서 지역의 토지를 배경으로 세력을 가지면서 뿌리를 내려. 이걸 오늘날 뭐라고 그러냐면 본관이래요. 청주안씨, 한명회로 대표되는 청주를 세력 근거지로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게 본관이라는 개념이야. 본뿌리 이래가지고. 그리고 고대사회는 대부분 귀족만이 성씨가 있었는데 이름은 있고 성은 없었다고. 성이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뿌리 내리고 살았다는 얘기야. 예. 그랬는데 중세사회인 고려부터는 일반 백성도 성씨를 사용하였다 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예외가 있어. 예외가. 주로 물어보면 예외지. 고대사회 신라의 신분제도를 보면, 이 신라의 골품제하는 그 공무원 등급제도를 보면 6두품, 5두품, 4두품, 3, 2, 1두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 표 같은 데를 보면 1, 2, 3두품이 안 나오잖아. 1, 2, 3두품은 삼국 통일 이후에 일반 평민으로 전락을 해. 그 공무원, 관리에서 일반 평민으로 떨어져 나가. 요 3, 2, 1두품은 성을 썼어요. 3, 2, 1두품. 얘네들을 백성이라고 그래. 고대 때 얘기를 한번 했어. 그건 좀 예외적인 기준이고, 일반적으로 백성이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고려 때부터다.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소리야. 자, 그리고 신분제가 이래. 구석기에서부터 신석기까지는 원시적 평등사회. 즉 평등을 추구해서 평등이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청동기 시대에 평등에서 벗어나는 소위 차별이라는 게 등장하지. 차별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연명옥하는 초기 철기 때 활발한 정복사업을 통해서 힘센 특정 부족이 강력한 철기를 가진 힘약한 부족을 누르는 이 영토확장 전쟁, 소위 정복사업을 해. 이 정복사업 과정에 정복한 특정 부족자는 최고 지배층, 즉 왕이 돼. 그리고 정복사업에 따라 나선 사람, 혹은 자발적으로 항복한 사람, 이런 부족장들은 최고 지배신분층으로 받아줘. 그래서 나오는 게 귀한족 속에서 귀족이라는 거야. 이 정복사업을 통해서 부족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통합하고 다시 새로운 세상에 재편성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줄여서 재편이라는데, 고대사회에 신분제가 마련되는 걸 보면 정복사업을 통해서 부족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통합을 하고, 그리고 재편성하는 과정에 귀족, 그리고 일반 백성인 평민, 그리고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되는 천민을
이렇게 고대 사회에 세 개의 신분제가 형성돼. 귀족, 평민, 천민 이러는. 이런데 고대 끝부분, 즉 신라 하대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으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정치적으로 호족이라는 세력이 등장을 해. 호족은 신분제하고는 관련 없어. 호족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귀족도 호족될 수 있고 평민도 호족될 수 있고 천민도 호족될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즉 이 군사력을 갖고 있다든가 그리고 군사력을 먹어 살릴 만한 대토지, 농장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사상적으로 시대의 개혁사상인 선민사상을 지녔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호족이라 한다. 이건 신분하고는 관련 없는 정치용어야. 호족 중에 하나가 왕건이라는 사람이지. 그래서 왕건이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 왕건을 따라서 수도 서울로 올라간 최고 지배계층 귀족. 그런데 나는 왕건이 편을 들지는 않았어. 그렇다고 왕건이한테 반대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지배층은 지배층인데 소위 하급 지배층이 돼. 그래서 한반도의 최초로 등장하는 중간 계층이다 해서 중류층 하는 게 나타나. 계층, 계급 이건 신분이 아니야. 사회 경제적인 구분법인데 국사교과서를 좀 애매하게 쓰는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요 둘 다 귀족이야. 예. 귀족하고 중류층하고 다 귀족인데 얘는 고급 귀족이고 얘는 하급 귀족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귀족은 귀족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귀족 안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뉜 거야. 원래는. 근데 국사교과서가 편의상 학생들한테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편의상 끊어놓은 것뿐이야. 원래는 층이 같아. 같은 층에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얘가 상이고 얘가 하일 뿐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신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게 신분이라면 조선조에 가면 중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선조 중인은 신분이야. 그건 층이 달라요. 아예. 층수가 다른 애들이고 얘는 같은 층이에요. 같은 층인데 구분하는 것뿐이야. 이게. 그래서 한반도 최초로 귀족은 귀족인데 소위 귀족이라 불리우는 애들하고는 좀 다른 하급 지배층이 등장한다고. 한반도 최초로 그걸 중간 계층, 한뜻에 중류층 하는 오늘날 역사학계가 쓰는 표현이야. 오늘날 역사학계가. 그리고 생산직종사자, 농민, 상인, 수공업자로 대표되는 얘네들을 오늘날 역사학계가 뭐라고 그러냐? 양민이래. 그래서 평민이나 양민이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천민. 이렇게 복잡한 네 개의 신분제를 갖고 있는 게 고려야.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있어요. 자, 일단 11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귀족하는 게 있어. 귀한 족속. 구성, 왕족과 5품 이상 고위 관료층을 뜻한다. 그러니까 1에서 5품까지. 그러니까 6, 7, 8, 9는 아니다 이거지. 그럼 6, 7, 8, 9는 뭐냐? 중류층이라는 거지. 얘네들이 하급 귀족층인 거야. 자, 고려전기 대표적인 지배계층이 문벌귀족, 경축김, 식힘부식, 해주체, 시체충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려 후기 대표적인 지배층은 원나라 간섭기에 등장하는 기존의 권력을 가졌던 가문에서 권문, 그리고 새롭게 세력을 얻는 족속에서 세족, 무신집권기 무신이라든가 원나라 간섭기의 친원파, 원나라한테 아부에서 세력을 얻은 자들이라든가 얘네들을 합쳐서 권문세족이라고 그래. 고려 전기 대표적인 기배층 문벌귀족, 고려 후기는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원간섭기에 등장을 해.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문제하는 걸 보면 고려 전기 문벌귀족과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공통점. 첫째, 둘 다 시험만 보고 공짜로 관리되는 음서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 음서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혜택 받는 건 당연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 받은 환한분에서, 즉 개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래, 그럴만해.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양지에서 덕을 받았다 해서 양덕 이러는데,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즘 말로 금수저, 내가 혜택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음지에서 덕을 받아서 관리로 임명되었다. 임명되었다는 말로 한자로 서용이라고.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음덕 덕분에 서용 임명되었다 이래서 음서 이러는 거야. 내가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위관리까지 올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음서라는 제도가 조선에도 있어요. 조선에도 있는데 조선은 관리로 나아갈 때만 써먹을 수 있어. 관리로.
근데 승진하려면 과거를 봐야 돼. 그냥 음서로 승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9급 공무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6급에서 끝난다고. 5급, 4급, 3급, 사무관, 서기관, 이게 부의사관 이런 건 못 올라가. 이게 조선은. 근데 고려는 문화시종, 국무총리까지 갈 수 있어. 음서로 시험만 보고. 이게 그게 고려 조선의 차이점인데 여하튼 그게 음서라는 게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사회 신분적으로 왕실과 혼인할 수 있을 정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귀한 족속이라는 게 인정될 정도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다. 이걸 한자로 혼인을 통할 수 있다 해서 통혼권 이래. 고려전기 문벌귀족, 고려후기 권문체주의 공통점. 첫째, 음서 혜택을 누렸다는 점. 정치사회적으로. 두 번째, 경제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했다는 점. 세 번째, 왕실과 혼인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왕할기를 띄엄띄엄 하는 거지. 왕, 너도 나하고 똑같은 귀족이다. 단, 너 왕은 첫 번째 귀족에 불과하다. 이게 당시 고려 지배계층의 생각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고려기 지배층인 권문세족에 반발해서 지방 향리 출신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유명한 신진사대부라는 거죠. 자, 그 하다는 걸 비교를 해놨어. 그게 지배층, 귀족에 관한 얘기고 다음 중류층, 한반도에 최초로 등장하는 중간계층이 하는 거예요. 이 신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류층의 얘기야. 중류층 얘기. 자, 성격. 지배기구 말단, 즉 하급, 말단 행정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직업이 이어져 직역세습 그런다고. 요즘 말로 직업이 이어진다 이거지. 아버지가 지방향리면 자식도 지방향리를 한다. 아버지가 이군육이 중앙군인인데 자식도 이군육이 중앙군인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는다. 그래서 이군육이 중앙군인은 군인전이라는. 그렇지. 지방향리는 밖에서 노력을 다하였다 해서 외역전이라는 이런 소리야. 이 중류층에 해당하는 애들은 거기 써있는 그렇다 하는 얘기야. 잡류 그리고 궁궐에서 업무 보는 남반. 저 남반의 대표적인 게 내시야. 내시라는 것은 없이 사는 애들이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관이야. 고려 내시하고 조선 내시가 틀려요. 조선 내시는 내가 뭐 설명 안 해도 알 테고 고려 내시는 있을 거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고 똑똑한 애들이야. 귀족집 애들이고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지금으로 따져서 비서관 애들이야. 비서관. 똑똑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고려는 없이 사는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환관이라고 그래. 환관이라고. 고려 조선이 내시의 의미가 달라. 남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애들이 내시 애들이야. 그리고 지방에 향리가 있는데 향리도 상위 향리가 있고 하위 향리가 있다. 향리를 갖고 얘기하면 이 소리야. 이 중류층이 이게 다시 나뉜다고. 지방세력제 향리가 호장 보장하는 향리가 있어. 얘네들은 과거를 통해서 중앙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상위 향리는. 그런데 호정 보정하는 하위 향리가 있어. 좀 세력이 약한 향리가 있다고. 이 세력의 약한 향리는 못 올라가. 얘들이. 그러니까 향리도 나뉘어요. 상하로. 이렇게 좀 복잡해 이게. 자, 그게 상위 향리, 하위 향리 하는 얘기야.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이군육이 중앙군인으로 대표되는 군반. 그리고 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영리.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여서 중간계층에서 중류층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세 번째 보시면 신라 하대에 등장하는 호족. 호족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향리계층인데, 자, 그 밑에 중요한 고려 향리 역할하는 게 있어. 앞에 정치사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신라말 중소 호족 출신에서부터 나오는 게 향리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부탁을 받아서 고려 때 그 지역에 세금, 토지세를 징수하고 조세징수, 그리고 현물세를 징수하고 공물, 데려다 일을 시키고 백성들을 요역징발, 이런 업무를 한다. 거기 조세, 공물, 요역징발 업무에다 몇 줄차.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거기 중요 업무. 그렇게 써. 괄호 실제 지방 지배. 이걸 통해서 실제 그 지방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야. 실제적으로. 그리고 옆에다가 참고표를 하시고 조선 이래봐. 고려는 조세, 공물, 요역징발을 고려는 향리가 있는데 그럼 조선은 누가 했느냐? 조선은 처음부터 중앙집권을 하고 출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 수령이에요. 수령. 임금님이 대리권자가요. 고려는 조세 공물 요역 증발을 누가 한다고? 지방 세력자인 향리가 래. 향리는 공무원이 아니야. 근데 조선은 누가 해? 공무원인 지방 향리가 들어가는 얘기. 전혀 달라. 그러니까 고려는 지방 분권사회라는 소리고 조선은 중앙 집권사회라는 소리야. 자, 그리고 또한 향리. 전에 정치사에서 얘기한 고려라는 나라가 298개 군현인데 전체 최대 3분의 1이 약간 안 되게 지방관을 파견해.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 지방관이 파견된 군은 주군 이런다고. 그럼 전체 3분의 2 이상은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됐어. 그럼 지방관이 파견 안 된 데는 뭐라고 그러냐? 형식적으로 주현에 소속된 현이다 해서 속현, 소속된 현. 그리고 주군에 소속된 군이다 해서 이 속군 이래. 속군, 속현 이러는데. 그래서 향리는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과 속현을 지휘통솔을 해. 그리고 향소부국으로 대표되는 특수행정구역을 지휘통솔하고. 그리고 지방군 중에서 일품군이라는 이름하에 노동부대, 목수 이런 사람들을 지휘통솔하고. 당시만 해도 고급 기술이니까 목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이 토지를 지급받아. 이걸 밖에서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외역전식과 줄여서 외역전. 이 토지를 지급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토지라는 것이 토지를 사급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서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만 지급받은 거다. 이를 일컬어 뭐라 부른다? 수조권이라 한다. 이래서 하여튼 토지를 줬다 그러면 무조건 수조권 준 거야. 토지 세금 받아먹을 권리지 토지를 사급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건 아니야. 자, 그럼 이런 권리만 누리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 긴 사심관으로부터 지방세력 통제측으로 마련한 고려태조 왕건이 긴 사심관으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상이양리는 과거를 통해서 중앙기죽으로 진출이 가능하였다. 이게 고려 때 향리 모습이다 이거지.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고려의 향리야. 한편 일반 생산직종사자인 농민상인 수공업자는 양민들 신분적으로 이들은 구성 주부군현에 거주한다. 그리고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이 농민들을 일컬어 백정이라 한다. 고려 백정, 조선 백정이 틀려. 밑에 해놓긴 해놨는데. 자, 그리고 일반 백성은 백성인데 특수행정구역민이 있다. 봐. 양민도 이게 구분이 된다고. 백정이라 분류는 일반 양민하고 고려 때. 그리고 이렇게 일반 양민 중에 하급 양민이 있는 거야. 눈에는 나눠지지가 않았지만 일반 양민이 있고 백정이라 불리는 하급 양민이 있어. 이 하급 양민은 특수행정구역민이야. 특수행정구역민이란 향, 부곡,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나타나는 향과 부곡, 그리고 고려 때 최초로 등장하는 수공업, 광업에 종사하는 집단마을. 요 인근에 보면 저 오군장역이라고 있지 왜? 알지? 거기가 옛날 오군 부곡이라는 데야. 향소부국하는 부곡. 예. 그리고 여기 산업문화재단지가 있는 충북 청군 이 산업단지 있는데 이리면이라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다인철소라는 게 있었어. 철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 광업에 종사하는 집단마을을 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다인철소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대전에 유명한 현재 대전시 탐방동이라는 데인데 교과서에 보면 공주라고 되는데 공주관할구역이라는 뜻이지 공주라는 건 아니고 당시 공주관할구역이 대전이야. 대전이라는 지명은 1914년에 나오는 지명이기 때문에 명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 그렇다고. 그중에 소라는 것은 수공업,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마을을 소라고 그래. 고려 때 최초로 등장을 했어. 고려 때. 그래서 이 향소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라.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역외주민, 교통적인 영민, 그리고 수로교통적인 진해주민, 진민. 요 인근에 유명한 진이 있지. 한자로 이렇게 쓰는 진인데 이게 요 인근에 뭐가 있어? 이게 물수련이요. 물하고 관련된 어디? 신탄진이라는 데 있잖아. 신탄진. 이게
이게 수로교통 지역이란 말이야. 강가. 여기에서 업무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진민 이래. 그리고 뭐 장이라는 게 있고 차라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 몰라도 되고 그냥 향서부곡 대표적이야. 이런 특수행정구역민. 이 특수행정구역민을 지휘 통솔하는 사람이 그 지역 향리야. 그리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이 특수행구역민도 다 여러분 공무원 책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역사학계는 이 특수행정구역민도 다 뭐라고 그러냐? 신분은 양민이나 신량, 신분은 양민이나 하는 일, 역할은 천하다. 천민 비슷한 일을 한다. 그래서 신량역천 이렇게 불러. 그 밑에 보시면 신량역천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 책자에는 특수행정구역민 따로, 신량역천 따로 그렇게 써 있잖아. 아직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현재 역사학계는 그렇게 안 봐. 다 하나로 보지. 그래서 신량역천은 뭐 보면 되고. 그리고 천민. 천민은 인간이 아니야. 동물이야, 동물. 짐승으로 보는 거야. 뿔 없는 황소야. 황소는 황소인데 뿔이 없을 뿐이다. 이런 시각이야. 고려도 조선도 천민 보기를. 그래서 천민은 비자유민, 자유롭지 못하다. 그 대표적으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궁궐에 소속되어 있는 국노비, 그리고 개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찰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이, 이런 사람들이 천민이 들어간다. 그리고 도서업에 종사하는 화척, 그리고 광대인, 제인, 이런 사람들도 천민으로 보고. 자, 그 천민의 대표적인 게 노비지.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다. 매매, 팔아도 되고, 상속, 물려줘도 되고, 증여, 그냥 남 줘도 되고, 완전히 물건 아니야, 이게. 완전히 물건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재산으로 인식되었다. 이러면서 고려 성종임금 때 정해진 이천즉천, 엄마나 아버지 둘 중 하나가 천하면 그 자식은 이꼴 천해야 된다 해서, 즉은 이꼴이야. 일천즉천의 원칙.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누가 가질 거냐 하는 문제가 벌어져. 그래서 정해놓은 원칙이 천한 자의 자식은 천자, 천한 자의 자식은 수모, 수는 따를 숫자야. 누굴 따르냐? 엄마. 엄마 주인이 가져라. 이게. 이 소리야. 우리 집 남자 노비하고, 이걸 노라 그래, 원래 한자에서. 즉, 천민 남자. 옆집 대감님 쪽에 여자 계집종하고, 이걸 비라 그래. 그래서 천민 여자. 이 둘 사이에 아이가 나왔단 말이야. 이 아이의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거야. 왜? 이건 노동력으로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걸 누가 가질 거냐 하는 얘기야. 이 자식을. 그런데 원칙은 누가 갖는다고? 여기 주인님이 갖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앞에는 일천즉천이라는 것은 신분에 관한 얘기고, 예? 뒤에는 소유권에 관한 얘기고. 예? 천자수모 한다고. 이건 뭐 조선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노비는 이름은 있으나, 부르는 이름, 명. 이름은 있으나 성이 없다. 대를 잇지는 않는다고, 거기서. 그리고 주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몸값을 한자로 신공이라고 그래. 몸값을. 신공의 의무가 있으나 국가에 대한 노동력 제공, 국역의 의무는 없다. 왜 국역의 의무가 없느냐? 이게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의무가 있어야 권리가 생기는 거야.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예? 그럼 이 신분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양민에서 중요한 건 요 얘기야. 특수행정구역민. 특수행정구역민이 백정하고 다른 점이 뭐냐? 얘네들은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어. 그 땅에 묶여 있어요. 거주 이전의 제한이야. 그 땅에 묶여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방금 전에 얘기한 신공의 의무가 있어. 즉 신공이란 몸값을 국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세금 낼 거 다 내고 따로 신공값을 따로 내야 돼. 이렇게. 일반 백정은 그러지는 않고. 일반 백정은 거주 이전의 제한을 안 받아. 그리고 신공의 의무가 없고. 그런데 이 하급평민이라 할 수 있는 향서부국민은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고 그 땅에 묶여 있다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몸값을 따로 내야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급평민에 해당하는 거지. 특수행정구역민이. 천민은 그냥 그런 ገብ이다 이것이고.
자, 이게 복잡한 고려 신분제의 얘기야. 고려 신분제가 한반도 신분제에서는 제일 복잡해. 자, 그래서 이 고대 사회사에서 첫째야 할 것이 이 신분제의 얘기야. 그런 다음 한 장을 넘겨서 118쪽. 자, 여기서부터는 대체적으로 조선까지 이어지는데 얘기가 두 번째 할 것이 저 농민 공동주직하는 향도라는 거야. 한반도는 농업을 주로 먹고 사는 수단이 농업을 주로 해. 농사라는 것은 혼자 못해요. 여러 명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그래서 집단,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집단을 강조해. 지구상 4대 문명이라는 게 전부 다 농업사에서 등장을 해요. 집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문명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래서 한반도는 이 공동체, 집단주의 원리가 발달을 해.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계야. 계는 그 소속, 구성원 각자한테 이익이 가야 돼. 그래서 이걸 이익공동체라고 해. 어떤 특수한 이익을 목적으로 뭉쳤다고. 이익공동체래. 구성원 하나둘한테 이익이 안 오면 이건 깨질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노동공동체가 있어. 그 노동공동체의 대표적으로 투례라는 거 있지. 투례. 밭농사 지역에서 발달한 노동공동체는 우리 집 씨 뿌릴 때 너희가 도와주고 해서 1대1이야. 주고받는 방식이야. 그걸 품앗이라고 그래. 이건 주로 밭농사 쪽에서 나온 거고, 논농사 지역에 노는 밭보다는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논농사 지역에서 발달한 노동을 주고받는 것, 노동공동체는 투례라고 그래. 투례. 오늘날에도 있어, 시골에. 자, 그리고 특이한 희생공동체가 있어요. 이익이 아니라 희생을 하는 애들이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 향기향 무리도자를 쓰는 향도라는 거예요. 향불 냄새를 맡는 무리다 해서 향도. 고량자가 아니고, 향약하는 향자가 아니고, 향기향자야. 향불 냄새를 맡는 무리. 그래서 향도. 그래. 이건 왜 희생공동체라고 그러냐? 이건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야. 1000번이고 100번이고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대체적으로 이건 어느 때 나타나느냐? 사람 죽었을 때. 아니면 옆집에 결혼식 있을 때. 이런 거야. 옆집에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많은 손님 접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일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그럼 가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고 이제 장례를 치렀어.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증조할머니가 충격받아서 또 돌아가셨네? 그럼 가서 또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씩 도움을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후에 둘레같이 기브 앤드 테이크 하려면 내가 2번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집 찾아가갖고 야, 너 나 2번 도와줬는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2번 두고 죽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는 사람 죽었을 때의 상례, 땅바닥에다 죽은 사람을 묻는 예의 장례, 그리고 기념일, 제사 지내는 예의 제례. 그래서 이걸 상장제례라고 해요. 편의상 희생공동체. 이게 지금도 있어. 시골에 보면 향도라는 게 있어요. 80년대 초반까지 반의 반장을 향도라고 그랬어요. 반장은 희생한다고 그래서. 자, 이 중 중요한 건 향도야. 향도.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거기 향도하고 해놨어. 자, 향도를 보면 삼국시대 때 등장했는데 삼국시대 때 신앙공동체 같은 종교인 집단으로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청주 흥덕사 사찰 신도 모임 이 소리야. 청주 흥덕사라는 절을 다니는 신도들 모임이야. 모임.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 모임. 모여라 이러는 거야. 왜? 어제 물난리가 나서 흥덕사 절 들어가는 입구 다리가 떠내려갔으니까 다리 공사하자 이러는 거야. 같은 종교인들끼리 뭉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신앙공동체래. 그래서 같은 신앙조직에서 나왔다 이거지. 대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세상이 혼탁하니까 이 어려움을 구해주십시오 해서 향나무를 매장하는 향도를 주로 했다 해서 매향, 매장한다 향나무를. 귀신이 좋아하는 게 향냄새래. 향초 같은 거. 향초 함부로 피지 마. 귀신 와요.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데 우리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은 내가 향 하나만 피워도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데 저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이런 귀신들을 부르려면 서방정토 저 멀리서 와야 되니까 향 하나 피워갖고 냄새가 없고 저까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향나무를 통째로 매장을 하는 거야. 통째로. 그래서 이걸 일컬어 매향.
향나무를 매장한다 해서 매향활동 이래. 대체적으로 누구를 부르는 거냐? 그 매향 위에다가 되게 누구를 부르니까 이 세상이 혼탁하니까 인간 세상에 나오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구해주십시오. 고려라는 나라는 전 국민과 왕실이 이 특정 종교를 믿어요. 그 특정 종교라는 게 뭐예요? 불교야. 한반도에 유일하게 왕조 자체가 불교를 믿는 나라야. 그래서 현 세상이 혼탁하니까 해서 누구를 믿어? 현재적 성격을 가진 부처님. 누구라고 했어? 고대 문화사 할 때. 미륵이야. 그거에다가 미륵신앙이래. 그게 중요해. 향도는 뭐라고? 미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미륵하고. 미륵을 부르는 행위야. 미륵 부처님이 세상이 혼탁하니까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 혼탁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뜻이야. 미륵신앙이야. 이랬던 것이 마을 공동체로 확산이 된다. 자, 그 기원. 김유신이 운영하는 화랑팀 이름이 용화향도야. 왜? 미륵 보살이, 미륵 부처님, 득도 깨달음으로서 보살은 부처님이 되기 직전 단계를 보살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되면 불이라고 그래. 그래, 미륵보살, 미륵불 이러잖아. 미륵보살이 미륵 부처님이 된 득도, 깨달음을 얻은 때가 있어. 그게 어떤 나무 밑에서인데 그 나무가 뭐냐? 용화수라는 나무야. 그래서 용화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미륵하고 가는 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랑은 그 용화향도다.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무슨 주장을 하느냐? 자기가 미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화랑이 다 미륵이라고 주장을 해요. 화랑이. 백성 신앙을 이용해 먹은 거지. 그래서 그 609년 진표왕 때 미륵신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랑이 미륵이라고 주장을 해. 자, 이래서 고대 삼국시대는 신앙공동체에서 그 과정을 보면 고려 후기에는 마을 공동체로 확산, 마을의 모든 일을 관장을 해. 마을의 모든 일을 신앙뿐만이 아니고 마을의 집단 행사 같은 걸 다 관장을 한다고. 누가? 향리가 주도하는 과정에. 그랬다가 조선조 16세기에, 조선 중기 16세기에 향촌 양반님네들이 강제적으로 양반들이 만든 향약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보시면. 향약이라는 강제 모임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요. 이 향도를 억지로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향촌 사립양반님들이 주도를 해요. 그랬다가 조선조 후기 외란호란 양난 이후에 사립양반이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향약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노동공동체는 두레로 가고 그리고 제사공동체는 향도로 가서 오늘날까지 시골에 남아있어. 지금 시골에도 두레 향도가 남아있어요. 자, 이 향도 얘기요. 향도는 어느 때 나왔다고? 삼국시대 때 신앙공동체. 고려는 마을공동체로 확대. 조선 16세기 향촌 양반에서 향약에 흡수됐다가 조선조 후기 분리. 이런 과정이야.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륵신앙이야.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 향도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근거들이 나타나.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국사교과대에서 실려있는 옆에 사진 그림이야. 경상남도 사천. 경상남도 사천, 삼천포 옆에 사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뭐 1시간 한 40분이면 갈 텐데 경남 사천에 고려 말에 향나무를 매장하고 그 향나무를 매장한 사연을 써는 돌이 발견됐어. 그걸 사천매양비라고 그래. 고려말 사천매양비. 주로 천민들이 사는 마을인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밀부처님 내려오셔서 빌어먹을 놈의 골치 아픈 세상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이야. 이게 사천매양비라는 게. 그래 저걸 그냥 눈대중으로 봐놔야 돼. 사천매양비. 어느 때라고? 고려말. 누구 불렀다고? 미륵. 포인트는 미륵이야. 자,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공동체와 관련된 향도야. 첫 번째는 신분제. 두 번째 공동체인 향도. 예. 그리고 밑에 사회시책과 사회제도 하는 건데, 이거 사회복지직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거 중요하지. 자, 거기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두 번째 보시면 사회제도.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 하는 의론리는 하는 창고다 해서 의창. 고려 태조왕건이 실시한 흑창을 고려 성종임금이 의창이라고 바꿨다. 이랬지. 그리고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창. 상, 항상, 평평하게, 창고. 뭐를? 물가를. 얘기한 물가를 항상 평평하게 합시다. 상평창. 물가조절기관이야. 물가조절기관.
그리고 동대비원, 서대비원,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입각해서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고 실시한 동대비원, 서대비원은 동서대비원. 개경에는 동대비원, 서대비원 두 군데 있어. 그리고 고려가 중요시한 평양, 서경이라고 그러는데 평양에는 그냥 대비원 한 군데가 있고 그렇게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대비원이. 개경에 두 군데, 평양에 한 군데. 이렇게. 개경은 동대비원, 서대비원. 서경은 그냥 대비원. 그렇다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 해서 은혜를 베푸는 약국에서 해민국. 그리고 전에 설명한 제2부, 고려 광종 때 굶어 죽는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겠다는 빈민구제기간 제2부. 이런 게 있다. 그 밑에 보시면 그걸 정리를 해놨는데, 자, 그 정리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제도감, 구급도감에다 동그라미. 도감이라는 건 임시관청이야. 고려 사회시설 중에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구제, 백성을 구제한다 이거죠. 구급은 급할 때 구한다. 구제도감, 구급은. 이건 고려에만 있어. 조선에는 없어요. 왜? 조선은 이게 정식 관청이 돼. 그래서 조선에는 없어. 그러니까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무조건 고려예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 이게. 내가 항상 그것만 강조하고. 내면 저것밖에 낼 게 없거든.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건 고려에만 있는 거야. 조선은 이게 정식 관청이 되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게 사회제도, 사회시설. 한 번씩은 반화해야 돼.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리고 옆에 법률과 풍속. 고려도 71개조의 중국 당나라 법률을 모방한 문서화된 법. 일일성자는 성문법이라고 그래. 문서화된 법. 문자로 써있고 기록으로 남은 성문법이 존재를 해. 왜 고조선의 팔접법 하는 건 문서화된 법은 아니야. 그냥 말로 전하는 거지 뭐 공식 문서로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랜 생활 습관에 입각한 법이다. 그냥 말로만 습관적으로 전한다 해서 관습법 이러잖아. 근데 얘는 문서화된 법이에요. 71개조의 문서화된 법이 있다. 고려도 성문법, 문서화된 법이 있어. 그러나 백성 생활과 관련된 건 습관, 관습을 중요했어. 관습법 중시사회, 고조선처럼 성문법이 존재하긴 했으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관습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그러면서 고려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형벌제도를 갖다 써. 5형이라고 해서 태장도유사 이래. 태형 10대에서 50대 엉덩이 때리는 거야. 태형. 단단히는 없어. 10대, 20대, 30대 이러지 35대 이런 건 없어. 그래서 하루에 최대 맞을 수 있는 대수가 30대야. 30대 이상은 안 때려요. TV 드라마를 보면 뭐 곤장 100대 차라 그런데 곤장 100대를 한꺼번에 치는 거 아니야. 곤장 100대 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최선을 다해서 때리는데 30대 이상은 안 때려. 그럼 50대 그러면 이틀에 나눠서 때려요. 오늘 30대, 내일 20대 이렇게 때린다고. 이게 100대 그러면 4일에 나눠서 치겠죠. 뭐. 그러니까 전봉준 아버지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곤장 60대 먹고 죽었다고 일주일이 채 안 돼서. 그러니까 아들이 열받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냥 몇 대 그냥 엉덩이 때리는 수준이 아니야. 그게. 자, 그게 태형이야. 그리고 60대에서 100대 때리는 건 장형이라 부르고. 그리고 도형이라는 건 구속시키는 거고. 요 태장도, 요 세 개 다 밑줄치야. 태형, 장형, 도형. 그리고 밑에 뭐라고 쓰냐? 지방관. 지방관. 괄호 열고 요즘으로 하면 이게 경범죄. 경범죄. 이 태장도는 지방관이 내릴 수 있는 형률이야. 지방관이. 고려조선이 똑같다. 그리고 네 번째 멀리 보내는 유배형, 유형. 아주 보내는 사형. 저 유배형, 사형은 누구만 해? 이건 중앙정부만 해요. 자, 유배형, 사형을 따로 묶어. 그래서 중앙정부. 조선도 똑같다. 조선도. 괄호 열고 중죄. 중죄. 뭐 반역죄 이런 거. 태장도는 지방관도 내릴 수 있는 거고 유배형, 사형은 지방관은 못 내려. 중앙정부만 할 수 있어. 즉 왕만 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가는 유배형이 뭐냐? 강원도 고성 가는 거야. 내가 내일 모레 강원도 고성을 다녀올 건데 강원도 고성을 가는 거야. 저 경상남도 고성이라는 데가 있고 강원도에 고성이라는 데가 있죠. 지금은 강원도 고성이 내가 아직 안 가봐서 내가 궁금해서 지금 가보려고 좀 시간이 있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울 수업을 듣게 하거든. 나는 좋아.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 핑계 대고 지금 이번 내일 모레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그 강원도 고성이라는 데가 원래 산은 3개를 넘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산은 3개를 넘어야 갈 수 있는 데가 강원도 고성이야.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야. 살아서는 못 나와. 거길 한번 입에 가면 그냥 죽는 거야. 죽을 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옛날에 관상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관상 있는 영화에 유배지에 찾아가고 얘를 관상쟁이를 데리고 오잖아. 그 유배지가 강원도 고성이에요. 거길 보면. 걔는 못 나오는 애인데 데리고 나온 거야. 그게. 지금 저도 알지. 못 나올 때인데 자기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살려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관상쟁이가 따라 나온다고. 자기가 끝에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드라마 처음 장면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게 강원도 고성의 얘기야.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한 상장제례. 정부는 고려 성종임금 이래로 유교식 예의법에 따라서 국가 행사는 유교식으로 상장제례래. 왕이 죽었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거야. 근데 민간, 백성들은 샤머니즘, 토착신앙과 결합된 불교의식에 따라서 상장제례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토착신앙과 결합된 도교의식에 따라서 상장제례를 하는 집안이 있고 집집마다 다를 수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는 토착신앙, 불교, 도교가 유행했다 이 소리야. 말을 바꾸면. 그리고 또한 4번째 불교행사. 전국 사찰에서 실제한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연등회. 전국 사찰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신 토속신한테 제사 지내는 발관회 한다고. 자, 팔관회는 일종의 볼거리예요. 볼거리. 이건 이 늦가을 그리고 초겨울에 하는 건데 팔관회. 토속신 국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개경 서경에서 해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자, 그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연등회는 전국 사찰에서, 팔관회는 개경 서경만 연다고 그랬어. 팔관회란 국가신 토속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토착신앙, 불교, 도교의 모습이 다 섞여 있는 게 팔관회 제사라는 거야. 이걸 고려해. 연등회 팔관회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풍습이니까 중요시해라. 중요시해라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누구냐? 고려 태조 왕건이야. 고려 태조야. 어디서 이런 말을 하냐? 후녀 10조에서. 중시하라고 강조를 해. 그런데 이 연등회 팔관회를 폐지하는 사람이 있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서. 왜? 유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고려 성종이야. 유교 국가를 꿈꾸기 위해서. 유교 국가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인물이 있어. 연등회 팔관회를 다시 살려놓는 사람이 있어. 이게 11세기 초반 현종이야. 원래는 얘는 왕이 계승권에서 머른 애야. 그래서 왜 경종이라고 자매가 왕비인 사람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중에 천추태후가 되는 여자인데 첫 번째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8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들의 오빠를 왕을 시켰다. 이게 유명한 성종이다. 그랬어. 성종은 딸이 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 딸만 있고 아들이 없자 누구? 아까 자기 여동생, 즉 자매 왕비 중에 8개월 된 아들, 걔를 왕을 시켰다. 그게 10세기 말 목종이다. 이랬어. 근데 목종은 동성연애하고 엄마가 실제 정치를 해. 근데 똑똑한 게 자매 중에 둘째가 바람펴서 낳은 자식, 이게 현종이란 말이야. 얘는 그 왕이 계승권에서 멀리 떨어진 애야. 얘는. 그래서 얘가 왕이 됐어. 대신들의 추천으로,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왕이 됐어.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잖아. 자기는 왕이 계승권에 좀 거리가 멀으니까. 그래서 백성이 좋아하는 인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백성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연등회 팔관회를 부활시키는 장면이야. 제례의 풍습을 중시한다. 제례, 기존에 있었던 풍습을 중요시하겠다. 이런 명분화의 부활을 시켜. 이 뒤로 폐지 부활이 왔다 갔다 해. 그 뒤는 필요 없고.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세 가지는. 자, 그게 연등회 팔관회의 얘기야. 고려세대 왕건 증시, 고려성종 폐지, 11세기 초 현종 부활. 그러한 2차, 3차 침입으로 유명한 왕, 현종. 그리고 거기 5번째 사회사. 고려 대가족 사회 운영. 사회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서 반에 반장 드는 게 담임선생님이 반 운영을 편하게 하겠다는 뜻이야. 그렇듯이 고려 사회도 왜 대가족,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느냐, 세력화하면 어떡하려고. 그게 사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얘기야. 고려사 식화지라는 책자를 보면 64세대가 한월달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 세대에 최소한 5명만 잡아도 그때는 평균 한 8명에서 10명 나오는데 5명이라고 칩시다. 5명 치면 5, 6, 30, 350명 집안 식구가 하늘따리 사는 거야. 집안 식구가 350명이요. 하늘따리 샀어. 이 시절에 일본에 가면 일본은 1000명 이상의 집안 식구가 하늘따리 살았어요. 이건 인근에 1000명이 먹고 살 만한 농토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거야. 1000명이 먹고 살 만한 농토를 한자에서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 이때가 송이라는 나라인데 중국 송나라는 기록이 3600명의 집안 식구가 하늘달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여대균이라는 사람 집안인데 그래서 이건 인근에 3000명이 먹고 살 만한 농토가 있어야 돼. 3000명이 먹고 살 만한 농토를 한자에서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원제도라는 말이 장원이란 대토지 이런 뜻인데 장원제도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동아시아 일원이 전부 다 대가족제 사회예요. 왜 대가족제 사회를 국가가 운영하느냐? 왜 대가족제 사회를 국가가 허용하느냐? 이건 사회 운영을 편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거지. 왜?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전두환이라고 있는데 그 빌어먹을 인간. 이 인간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거든. 전두환이를 씹어. 그래서 내가 낙서를 했어. 80년대 유명한 낙서인데 순두부라고. 전두환 부인이 이순자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순자와 이게 부동산 하던 여자예요 원래. 북부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70년대 빤따롱 아줌마라고 빨간 바지 입고 다니면서 뭐 부동산 투기로 열을 올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순자와 두환이는 부부다 하는 뜻이야. 순두부 이러거든. 이 낙서의 범인을 찾으려면 300면 필적 감정을 일일이 다 해야 돼. 그런데 대가족제 사회면 그럴 필요가 없어. 350명의 장만 불러. 그 장만 두드려 패는 거야. 한 놈만. 그럼 장은 집에 가서 아버지들 모여봐. 아버지 걷어 차요. 아버지는 엄마 잠깐 나 좀 봐. 해서 엄마를 주걱으로 때려. 엄마는 자식들 모여라. 그런다. 하나 때리면 연쇄 반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명 때리면 300명 때리는 효과를 가져온 거야. 이게 사회 운영의 편리성이라는 거야. 이게 반에 반장 두는 것도 이런 논리란 말이야. 그래서 사회 운영을 편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지. 그러면 국가가 뭘 알아야 되느냐? 누가 대가족의 장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어. 나이 많다고 장은 아니거든. 집안에 학렬, 순사라는 게 있어. 이걸 학렬이라고 해, 학렬. 대부분 집안들이 이런데 나를 갖고 얘기를 해줄게. 내가 돌림자가 호자예요. 그럼 이 다음엔 돌림자가 가운데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엔 돌림자가 끝으로 가고 가운데로 가고 끝으로 가고 이런다고. 그래서 학렬이 순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학렬을 알아야 돼. 나이 많다고 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를 국가가 알고 있어야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국가가 각 집안에 족보 편찬을 해요. 고려조선이 전혀 달라. 조선은 처음부터 중앙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럴 필요를 못 느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개인이 편찬하는데 고려는 처음에 중앙집권을 못했던 나라야. 한 200년이 걸려 중앙집권 하는데. 그래서 국가가 각 집안의 족보를 국가가 편의상 편찬을 해놓는 거야. 이게 고려가 가진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족보 편찬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누가 편찬한다고? 국가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편찬을 한다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 관습법 증시. 이게 무슨 소리냐? 요즘 거로 예를 들게. 350명의 집안 주가 모여 살아. 그러면 형문법이라는 국가의 법률이 있는데 국가의 법률보다는 집안에 모여 살다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말이 무서워.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말이 오늘날 남아있어서 욕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관습법이야. 대한민국 욕의 한 95%는 고려 때 나와요. 고려 관습법에서 나오는데 나는 수업 목적상 한 2-3개만 할게. 길게 할 시간이 없어. 충청남도 논산에서 나오는 관습법이야. 관습법. 집안에 있었던 저런 경칠, 이건 여러분 다 알아요. 저런 경칠놈 하는 욕 들어봤지? 경칠놈 못 들어봤냐? 어른들이 쓰는 말인데 경칠놈은 이게 자자할 경자야. 언신, 얼굴에 문신 뜬다 이 뜻이야. 얼굴에 음란하나자를 새긴다든지 주홍 글씨 이런 거야. 이게 충청도 논산에서 나온 거야. 고려 때. 그리고 같은 백제문화권이니까 이것도 알아. 박살낸 놈. 이게 전라남도 순천에서 나온 건데 고려 때. 이건 멍석에 말아서 죽을 때까지 굴리고 다니는 거야. 그걸 박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살을 흩어뜨려 죽이는 걸 자체 집안에서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걸 박살을 낸다고 그래. 그리고 이 경상도에서 나온 건데 고려 때. 이건 여러분 몰라. 경상도 애들은 잘 알더라고. 대구 애들 수업하다 보니까 금방 안돼. 오사리 잡놈이라는 적이 있어. 여러분 모르지? 이 오살이 뭐냐? 이게 윤리 가서 붙으면 오살이야, 오살. 5토막 내서 죽이겠다는 얘기. 이게 오살이야, 오살.
오사를 오사리 이런다고.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있어. 육실알럼 이러는 거. 그러니까 육신은 여수수 막내에서 죽이는 걸 육시라 그래. 그걸 육실알럼 이러는 거고. 이건 한나라에서 들어온 건데 이게. 그리고 한나라에서 들어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왜 태장도에서 아까 또 중국 한나라 법률이 원래 그게 순사들이 경찰들이 차고 다니는 포승줄이 있는데 포승줄이 명주실 5가닥을 꼬아서 만들었어요. 그 끈을. 그래서 묶어갈 놈 잡아갈 놈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묶어갈 놈 잡아갈 놈 이걸 이 명주실 5가닥을 오라라고 그래. 오라. 오라를 받아라 이런다고. 그래서 오라질 이러는데 이걸 강하게 발음해서 뭐가 됐냐? 뭐겠냐 이게? 우라질이 됐어요. 우라질. 그러니까 우라질이 오라질이야. 그러니까 묶어갈 놈 잡아갈 놈 이런 뜻이야. 이건 이 중국 한나라에 했던 게 고려로 들은 거야. 이거 말고도 많아. 대한민국 웬만한 적은 다 고려 때 나온 거라니까. 뭐 젠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야. 예. 자, 그게 대가족제 사회의 모습이야. 자, 고려라는 나라는 대가족 사회를 운영한다. 왜? 사회 운영이 편리성.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국가가 족보를 편찬한다는 점. 그리고 성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이 존재하긴 했으나 관습법을 중요시했다는 점. 자, 이러면서 고려 사회는 근친결혼, 족내혼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근친결혼. 가까운 친척끼리 하는 거예요. 근친결혼. 고려 4대 임금 광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복 누나랑 결혼을 해요. 이복 누나하고. 대모광우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 있어요. 이렇게 족내혼, 즉 요즘 말로 근친혼을 해. 그래서 문종 임금이 사촌을 벗어나서 해라. 그러니까 사촌 이내도 했다는 얘기지. 사촌 이내도. 일본이 20세기 초반까지는 사촌도 결혼했어. 지금은 사촌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라고. 사촌이 넘어서야 가능하더라고. 우리나라는 8촌만 넘어서면 돼요. 법적으로. 8촌만 넘어서면 되는데 일본은 4촌만 법적으로 넘어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 그래서 숙청은 이게 6촌 이내 혼인을 금한다. 그리고 14세기 초반 충선왕은 충선왕은 앞에 정치사에서 했는데 유명한 재상지종을 발표하면서 그 종래운 금지 그 충선왕 종래운 금지 밑에다가 재상지종 발표. 그래서 재상지종 재상이 될 수 있는 종자. 그러니까 우리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집안 이런 뜻이야. 그걸 발표하는데 앞에가 뭐 종래운 금지 내용이 있다고. 앞에가. 자, 그게 고려의 법속, 법률과 풍속의 얘기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제가 고려 문화사, 고려 사회사, 즉 중세 사회에서 중요한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분제, 복잡한. 두 번째, 공동체인 향도. 그리고 세 번째가 거기 고려 여성지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것도 역시 조선까지 이어지는 얘기야. 그런데 이건 좀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건 쉬었다가 할게. 쉬었다 합시다.